예, 그럼 지금부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우리 김성은 교수님 강의셨고, 여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한테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느냐, 맞고 오느냐. 예, 그래서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거는 이 대한민국에 미스터리가 세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창조경제죠. 나머지 두 가지는 새정치라는 거하고 김정은의 속마음, 이 세 가지인데, 이 창조경제 미스터리가 아니고 우리 한국이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거죠. 조금 전에 우리 김성현 교수님 말씀대로 중국은 지금 날아오르고 있는데 한국은 기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 모택동께서 문화혁명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 한국이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이제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7년째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전 세계 18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20번째, 작년도 수치입니다. 한국은 이제 고성장 국가가 아닌 게 확실하죠. 그럼 모든 나라들이 2만 불 넘어서면 이렇게 정체가 되느냐? 일본이 5년 만에 3만 불을 돌파했고, EU가 평균 8년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예, 드디어 무기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문제가 뭔가 놓고 보면 이게 본질적인 문제죠. 한국을 일으킨 제1차 한강의 기적은 간단하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패스트 팔로우, 빠른 추격자 전략, 우리 열심히 일하는 거였죠. 열심히 일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까지 왔다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한국이 새로 일으킨 산업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1등 산업, 조선산업, 반도체 산업, 전부 다 우리가 일으킨 산업은 아니죠. 우리가 쫓아간 거고, 쫓아가서 1등한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건 매우 당연하답니다. 한국이 조선반도라서 그거는 1등하게 돼 있다. 자, 이래서 대한민국은 2만 불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연구를 전 세계 69개국 비교 연구를 GEM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글로벌 엔터프레너십 모니터. 결론이 단순해요. 남들을 쫓아가는 전략 가지고는 2만 불 트랩에 빠지게 돼 있다. 그럼 그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들이 안 한 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남들이 안 하고 새롭게 만든 산업이 뭐가 있는가? 몇 개 없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대리운전 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제가 기업 허민관 때 조사를 해보니까 어업보다 큰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큰 대한민국의 이제 변화는 뭐냐 그러면은 새로운 창조를 하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도전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럼 도전을 할 때마다 성공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도전할 때마다 성공하면 그건 도전이 아니고 도전하는 척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패가 반드시 도전에 수반되기 때문에 실패를 지원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자,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너 도전해라, 너 창업해라. 근데 우리 아들은 창업 안 시키겠다. 왜냐하면 창업의 실패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즉 혁신에 대한 안전망이 없는 나라에서 창조 경제로 갈 수 있는 길은 닫혀 있는 겁니다. 제가 창조 경제에 나오는 제일 크다란 사람들의 미스터리는 이거더라고요. 그거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혁신 경제를 얘기할 때도 그거 융합이라고 그랬고, 5년 전에 MB가 녹색 경제를 얘기할 때도 융합이라 그랬는데, 이거 지금 대통령도 창조 경제를 융합이라 그러니 도대체 똑같은 거 가지고 포장만 달리한 거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혁신 경제는 우리가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것처럼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죽음의 계곡에서 간신히 살아나와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돈은 못 벌죠. 왜냐? 팔아야지 벌죠. 자, 제품을 팔려고 전 세계로 나가면은 다윈의 바다에서 경쟁하다가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말라 죽고 빠져 죽고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극소수가 사업에 성공하는 게 혁신 경제죠. 즉
죽음의 계곡과 다인의 바다를 넘는 능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에서는 죽음의 계곡과 다인의 바다 위에 다리와 배가 놓이게 되죠. 그래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조경제의 다리를 타고 혁신으로 쉽게 갑니다. 이 다리의 이름이 메타기술과 혁신생태계죠. 그리고 이 혁신이 다시 전 세계로 나가는데 창조경제의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이 배의 이름이 개방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싸이의 예를 들어보면은 싸이가 음악을 만든 거는 뮤직 신서사이저라는 메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과거 수많은 음악가를 동원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음악 제조 방식을 떠나버렸죠. 이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기술을 만드는 것이 메타 기술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빅데이터, 3D 프린터 다 메타 기술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싸이가 춤은 어떻게 할 거냐? 자기가 춤에 대해서는 많은 외부의 안무가들한테 야, 좋은 춤 있으면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갖고 온 춤 중에서 야, 저 말춤 저거 마음에 든다.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남들이 만든 거를 갖고 왔습니다. 남들의 혁신을 갖고 왔죠. 그래서 혁신 생태계에서 외부에서 혁신을 갖고 왔습니다. 내부에서 기술을 쉽게 만들고 외부에서 혁신을 쉽게 가져오죠. 이래서 과거보다 혁신에 들어가는 비용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실리콘밸리의 창업에 들어가는 자금이 2000년도에 평균 500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년 뒤가 되니까 이게 50만 불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10년 뒤가 되니까 2010년도에는 5만 불이 됐습니다. 지금 5천 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메타 기술과 혁신 생태계가 창조 경제의 다리를 놔서 쉽게 기술 사업화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창조 경제의 배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 싸이가 만약에 싸이가 이 개방 플랫폼에 해당되는 유튜브가 없었으면 20억 다운로드가 됐을 것이냐? 절대 불가능하죠.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전 세계로 나갈 방법이 없죠. 결국 문제가 뭐냐면은 이와 같이 개방 플랫폼이 차지하는 역할이 모든 걸 쉽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또 판매를 하고 개선을 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옛날에 500만 불 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퀄키닷컴을 가면 황당한 아이디어들이 전 세계에 몰려듭니다. 자, 저 중에서 야, 이거 우리 한번 사업화해보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원을 뽑고 설비를 구매하고 이런 일을 했죠.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팹랩이나 테크샵에 가면은 내가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 사람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디자인들이 수십만 개가 이미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운받아 쓰면 되죠. 오픈 소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펀딩을 하는데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가보면은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올리면 돈들이 모이죠. 이 패블워치, 스마트워치를 만든 친구가 여기서 1000만 불을 여기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은 리빙랩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규제개혁과 개방 플랫폼과 기업가 정신, 이 세 가지가 우리 창조 경제를 이룩하는 연료가 되죠. 자, 지금 규제의 벽이 있으니까 창조는 연결이란 게 우리 잡스의 얘기입니다. 잡스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의 벽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만 각 부처 내에서는 연결되어 있지만 바깥하고는 단절되어 있죠.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 두 눈 똑똑히 뜨고 봤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벽을 없애서 규제 개혁을 하면 창조성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들이 상호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밑에 연결을 강화하는 개방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정부 3.0의 역할이죠. 여기에 강력한 기업가 정신이 들어가서 전체를 섞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벤처 활성화죠. 규제 벽을 문들고 그 다음에 개방 플랫폼을 깔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창조 경제로 가는 길이고, 이래서 창조 경제는 저는 융합이 아니다. 창조 경제의 가장 잘못된 설명은 창조 경제가 융합이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사람들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하던 얘기구나. 그때부터는 창조 경제를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창조경제는 융합이 아닙니다. 창조경제는 융합이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쉬워지는 융합을 위한 창조경제를 위해서 창조경제 방정식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산업경제의 경쟁력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인건비 더하기 재료비. 열심히 쥐어짜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쥐어짜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정의가 중간에서 소처럼 일하는 기업이다. 이게 중소기업의 정의죠. 자, 창조경제에서는 R&D 투자를 판매수라고 나눈 거죠. 우리 명량 영화를 다 봤지만은 그 1,500만이 보든 150만이 보든 투자비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 원가란 것은 R&D 투자비를 판매수량으로 나눈 건데 각각 혁신과 시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창조경제 시대에 강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저거를 잘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분자 분모를 묻기 시작했어요. 자, 분모는 누가 잘하냐 물어봤더니 이거는 커야 되죠. 예, 효율입니다. 대기업이 잘합니다. 그래서 분자도 너희들 잘할 수 있냐 그랬더니 전 세계 가장 창조적인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구글조차도 우리 그거 잘 못하는데요.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우리는 그걸 잘하는 회사를 사들입니다. 즉 혁신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벤처기업이 24배가 강하다는 게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작아야지 혁신이 잘 되고 커야지 시장을 키울 수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걸 이길 수 있느냐? 간단하네요. 크면서 작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크면서 작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될 창조경제 패러독스입니다. 이 창조경제 패러독스를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면 2008년도에 노키아와 애플과 구글이 한판 붙었어요. 스마트폰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 IT 전문가들은 드디어 잡스가 갈 때까지 갔구나. 어떻게 노키아하고 저기서 붙을 생각을 하는가. 노키아는 부품도 자기가, 생산도 자기가, 영업도 자기가. 그 강력한 노키아를 도대체 어떻게 이기려고 얘들이 덤벼드는가 했더니 결과를 놓고 보니까 코피 터진 건 노키아가 코피를 터졌어요. 그럼 뭔가 이게 게임의 룰이 달라졌구나. 즉 모든 걸 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창조경제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다 하면 죽는다는 거죠. 남들과 더불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이나 IT 산업이면 그렇지. 제가 다른 산업을 봤어요. 그랬더니 영화 산업, 섬유 산업, 제약 산업, 게임 산업, 우리가 알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은 전부 다 이 수직 체인들이 다 분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된 시스템들은 죽어가고 있죠. 초협력 생태계로 이전하면서 효율과 혁신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한마디로 초협력 생태계 경쟁이죠. 이제는 개별 기업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 경쟁이다. 단일 기업이 규모의 효율과 그 다음에 창조적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효율적인 시장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가 기술 혁신을 담당하는 구조가 유일한 대안이다. 그럼 이 유일한 대안을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효율과 혁신을 문제를 보면은 이 풀기 위해서 트리지에서는 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분리하고 공간을 분리하고 인간을 분리하는 것이 구체적인 전략이 되는 거죠.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오픈 플랫폼, 인간을 분리하는 걸 사내 벤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뒤죽박죽 하던 시대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양극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데 신산업을 해야 되겠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넥스트 빅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기존 조직 안에서 그걸 하면은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눴어요. 그래서 너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하고 우리는 과거의 제품을 하겠다. 나누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둘은 싸움과 간격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이 왜 계속 갈등 구조로 가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전에 또 세미나를 이인재 대표위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이 양극의 대립 상태가 지속되면은 이것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양극의 대립이 순환되기 시작해야죠. 성장과 분배가 순환하고 효율과 혁신이 순환하고 양과 음이 순환하는 이 선순환의 묘합의 모양이 바로 생명의 모양 태극입니다. 태극의 모양의 말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순을 극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모든 생명의 탄생은 모순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죠.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 경제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것은 대기업의 효율이 이끌어왔죠. 남들을 따라가는 건 효율입니다. 코스트를 낮추는 건 효율입니다. 이 효율을 이끌어온 대기업의 혁신을 가져가는 중소벤처가 힘을 합쳐야죠.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오픈 이노베이션과 오픈 플랫폼, 혁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사내 기업가와 벤처 창업입니다. 사내에서 혁신을 하든 사회에서 혁신을 하든 혁신을 이끌어가는 거죠. 창업만이 혁신은 아닙니다. 창업만이 기업가 정신은 아니죠. 창업과 사내 기업 전부 다 우리 혁신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효율과 혁신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분리만 되고 순환되지 않으면은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로 가고 여야의 극한 투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순환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 순환 과정을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혁신과 효율을 순환시키는 공정의 역할, 이것이 바로 혁신시장과 경제민주화라는 두 개의 중요한 과제로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회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죠.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문화의 혁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나쁘게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패의 사상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겠다. 우리 금융 시스템을 보더라도 모든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 결국은 시스템이 경직됩니다. 이러한 사전 예방에 의한 경직된 시스템이 규제 확대로 넘어가게 돼 있죠. 이래서 실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학습을 해나가는 이러한 문화의 혁신, 실패에 대한 지원, 기업 내에서 사원들 보고 야, 신입사원들 너희들 이제 앞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혁신에 기여하라. 새로운 일을 시도합니다. 10명 중에 반 성공하고 반 실패해요. 성공한 친구는 괜찮은데 실패한 친구들은 좌절을 맛봅니다. 그럼 선배들이 얘기하죠. 그거 봐, 앞으로는 혁신하지 말고 혁신한 척만 해. 예. 그래서 이 사회는 새로운 시도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문화혁신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의 혁신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패스트 팔로워로서 정답이 있는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이 있는 일은 이제 대한민국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잘하죠. 자, 우리는 이제 정답이 없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문제를 발굴하는 교육으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정답이 없는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국가가 펴야 되는가? 그래서 제2의 벤처붐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우리 문제는 성장과 고용의 문제입니다. 자, 성장과 고용 누가 풀 수 있냐 물어봤더니 대기업이 우리가 성장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분명히 책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대기업의 고용은 줄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고용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느냐? 고성장 벤처가 성장과 고용을 푼다는 것은 지난 19년간의 벤처가 새로운 고용을 150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버치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4%의 벤처 기업이 60%의 일자리를 만들고 영국은 6%가 54%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다른 대안은 과연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씀이셨겠죠.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여기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조 원을 지원하겠다. 4조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4조 원 지원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4조를 투입하겠다고 해서 여기 초중고 비주쿨부터 시작해서 요즘마 펀드에 이르기까지 4조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이러한 거대한 벤처붐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4조가 들어갔는가? 돈 안 들어갔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했던 건 뭐냐? 이 네 가지입니다. 코스닥, 벤처 인증, 주식 옵션, 기술 거래소. 이 네 개의 제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규제 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도의 개혁을 가지고 우리는 제1차 벤처붐을 성공시켰습니다.
사조 투입이 먼저일 것이냐, 생태계 복원이 먼저? 당연히 생태계 복원이 먼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2의 벤처붐에 필요한 요소는 뭔가? 4대 생태계 복원이 1번. 두 번째는 이것을 과거 1차 벤처붐 때 우리가 모자랐던 정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3대 보완 정책. 그리고 이 7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벤처 걔들 뭐 대충 그 무늬만 벤처고 뭐 묻지마 투자고 뭐 이런 모랄 해저드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역사적 평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정책이 힘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4대 벤처계 생태계 복원, 3대 보완 정책, 이것을 우리가 뒷받침하는 역사 평가. 오늘 이 3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역사 평가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붐의 역사 평가를 보면은 95년도에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벤처기업 협회를 만들고, 이어서 코스닥, 주식회사 코스닥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때는 독립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특별법, 실험실 창업, 인케 기술거래소 거쳐서 10년간의 벤처 빙하기, 그리고 이제 제2의 벤처붐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 2000년 시점을 잘라서 그때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 세계 최초의 벤처기업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한민국의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벤특법을 통해서 벤처의 하부 구조, 스타트업 뒷받침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미국 외 최초의 코스닥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이머징 마켓 코스닥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출발시켰죠. 그리고 세계 최초의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기술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실험실 창업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4가지 제도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2000년도 고위험 고시옥의 세계 최고의 벤처 생태계를 만들었다. 잠깐 한번 보죠. 벤처 기업 수가 500개에서 12,000개로 수직 상승했죠. 스톡 옵션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계, 학계, 그리고 심지어는 대기업 이런 공무원들도 벤처로 인재들이 유입해 들어왔죠. 대기업 가치를 능가하기 시작했고, 코스닥이 코스피를 불과 4년 만에 압도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2000년 5월 2일자 동아일보 최고의 신랑감 벤처기업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요즘은 장가를 못 갑니다. 참고로. 예.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가 벤처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락하는 것은 날개였다고 2000년도 말부터 나스닥이 추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추락하는데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코스닥이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신경제 붕괴 현상이었죠. 이 세계적인 신경제 붕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내 문제로 보고 국내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래서 2가지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무늬만 벤처, 묻지마 투자. 이걸 없애기 위해서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발표를 하죠. 이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의 기본 내용은 코스닥을 코스피와 통합하고, 벤처 인증과 주식 옵션 제도를 보수화시키고 안정 위주로 가고, 기술 거래소를 통폐합시키는 이것이 기본적인 벤처기업 건전화 정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벤처 생태계는 붕괴하면서 다산다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안정보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벤처는 모랄 해저드 문제가 등장했죠.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전부 다가 벤처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벤처 사냥꾼들이에요. 마치도 아파트에 강도가 들었다고 신고를 했더니 와서 당신이 강도냐고 묻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게이트의 책임자들은 기업 사냥꾼이고, 이들의 문제는 사법부와 경찰 금감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게 소견입니다. 기업 사냥꾼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벤처 건전화 정책으로 인해서 12,000개에 육박했던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던 벤처 선도국 대한민국이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중국이 따라왔죠. 이 벤처 빙하기로 들어섰습니다. 거의 벤처 기업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벤처 빙하기를 거쳐서 벤처 어게인 정책으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중국을 한참 뒤에 뒤따라가는 벤처 추종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원재, 지금 한국에 와 있죠. 요즈마 펀드 지사장이 작년에 우리 서울신문에서 한 얘기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의 벤처 환경을 부러워했어요.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벤처 붐을 타고 한국에는 10,000개가 넘는 벤처 기업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지금 또 한국의 벤처 기업의 총 매출액은 이스라엘의 GDP보다 큽니다. 만약에 이러한 벤처 건전화 정책이 없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5만 이상의 고품질 벤처가 지금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벤처 기업은 그래서 2002년 이후 10년 빙하기로 국가대표 벤처들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안 나오고 있다가 이제 티켓몬스터, 카카오톡, 썬데이 토지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국가대표 벤처들이 단절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이전에 만들었던 벤처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경제 성장의 1.1%를 작년에 기여했고 총 매출액이 300조가 넘습니다. 삼성보다 많은 거죠. 그리고 고용 150만이 넘습니다. 1,000억 매출이 넘는 벤처가 454개, 작년 말 기준 이들의 매출만 100조가 돌파했죠. 1조 매출이 넘는 벤처 8개가 등장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을 견인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벤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죠. 그랬더니 거기는 국가 지원이 많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 IMF 위기 때 이것은 구경제 위기였죠. 구경제 위기 때 투입됐던 국가 공적 자금이 168조 7천억입니다. 이 중에서 회수된 돈이 이거고 회수율은 62.9%죠. 그러면 2000년 IT 버블 때 벤처기업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프라이머리 CBO 2.2조입니다. 이 중에서 1.6조가 회수되고 회수율 72.7%입니다. 신경제와 구경제 각각 미회수 자금은 62대 0.6, 1%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됐다. 이것은 매우 우리가 잘못된 역사 평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역사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벤처 생태계 복원을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4대 생태계 복원의 코스닥 기술거래소 주식옵션 벤처 인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우리 2000년도 250개가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20여 개가 상장하고 있습니다. 22개, 37개 좀 이 근처에서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데 벤처기업의 전체 생태계는 10배 이상 커졌습니다. 벤처 생태계는 10배 이상 커졌는데 벤처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회수시장 코스닥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1%, 100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이 문제가 지금 벤처 생태계 외고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걸 풀기 위해서 김재준 위원장님께서 지금 새로이 노심초사 뛰고 계실 겁니다. 자, 코스닥은 원래 코스닥의 위치란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위치고 코스피는 로 리스크 로 리턴의 리턴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코스닥은 1위로 이동을 해봤죠. 그래서 하이리스크 로리턴의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코스닥은 코스피의 2부 리그가 됐습니다. 이래서 기상장 기업이 시장을 이탈하니까 선도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시장을 이탈하고 여기 김인환 사장님 계십니다만은 그리고 투자자들이 당연히 시장을 이탈하고 그러니까 우량 중소벤처들이 나 거기 가봐야 뭐해 이래서 안 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취하게 돼 있죠. 자, 미국은 똑같은 붕괴 과정을 거친 미국의 코스닥은 다 회복했습니다. 한국은 계속 옆으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확실히 볼 수가 있죠. 코스닥의 재건 방향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는 다른 시장입니다. 안정성 시장과 선장성 시장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비즈니스 도메인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위해서 이건 이순신 장군님의 판옥성 구조를 제가 다시 그렸습니다. 자꾸 이중 구조라고 해서 여기에서 삼중 구조를 그린 건데, 자, 코스닥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시장으로서 상장해서 처음 저희들이 주식회사 코스닥을 만들었을 때는 열심히 쫓아가서 한컴, 그다음 휴맥스, 수많은 회사들한테 제가 야, 너희들 맞고 들어올래, 그냥 들어올래 이래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었습니다. 즉 우리는 심사보다도 마케팅을 주력으로 했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심사가 주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을 주력으로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유지에서는 건전한 시장 문화, 투명성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을 비롯한 유지의 투명성, 관리에서 우리가 다산다사니까 많은 기업들이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쫓겨나갈 때 죽어도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들을
완충할 수 있는 완충 시장이 미국 나스닥은 나스닥 BB로 있죠. 그래서 완충 시장과 자동 복귀, 이것이 상장 유지 관리의 3대 정책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피의 거버넌스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정체성 독립, 거버넌스 개혁이 뒷받침돼야 되겠다. 그래서 코스닥 재건의 천순한 시스템은 코스닥 복원 자금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원래 우리 코스닥 만들 때 30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코스닥 재건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우리가 IPO 증가가 지금 1조하고 2조 사이에 있는 규모가 이제 4조 규모로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후발 기업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나스닥의 기본 구조가 나스닥 상장 규모보다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주식 교환을 통해서 M&A 하는 게 더 크죠. 5배 좀 큽니다. 그래서 총 24조가 순환되면서 법인세 증가되는 이 코스닥 재건의 선순환 시스템이죠. 중소자본시장 전체를 보면 코스닥이 제일 큽니다. 최종 회수 시장이고, 중간 회수 시장이 M&A 시장이 있고, 프리보드가 앞에 있는 거죠. 이러한 코스닥 지배 구조의 세 가지 안을 저희들이 내놨었고, 여기에 대해서 자본국장께서 실질적으로 독립하겠다 그러고 이제 내놓은 대안이 지금 코스닥 위원회하고 코스닥 본부를 통합한 겁니다. 진정한 체크 포인트 이겁니다. 진정한 독립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윤성태 코스닥 위원 또 와 계십니다만은, 그리고 인적 쇄신, 정말 코스닥 정신을 갖고 있는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마케팅을 정말 강화할 것이냐, 다산, 퇴출 완충을 통한 다산과 다사가 있고,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FDS 등 시장 건전화 정책이 있는가. 다음 벤처 인증제 문제를 보죠. 자, 대한민국이 벤처 기업 수가 이렇게 500개 미만에서 12,000개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 증가 과정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여기 보시다시피 기술 중심의 벤처 기업 숫자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가 대출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업을 나눠보면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고기술 고위험, 고기술 저위험, 저기술 저위험. 이건 너무 좋은 거니까 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기술 고위험 기업이 우리 벤처의 초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기업들이 사라지면서 저기술 저기업으로 벤처 인증 제도가 이전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벤처 생태계 고성장 기업이 부재하게 됐습니다. 벤처 생태계 고성장 기업이 부재하게 되면서 이들이 주로 창업 초기 기업들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소위 오래된 기업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코스닥이 통합되면서 안정으로 가고, 벤처 인증이 이제는 뭐로 갔냐 그러면은 기술 개발 투자가 아니라 기술 보증 기금에 보증을 받으면 벤처 기업입니다. 88%가 그렇죠. 그러면 보증이란 뭐냐? 이거는 기술 보증 기금은 돈을 보증해 줬다가 떼이면 안 됩니다. 안 망할 기업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망할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과연 벤처기업 선정에 바른가? 절대로 바를 수가 없죠.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선순환이 이로부터 황폐화되면서 벤처 성장의 성장 동력이 상실됩니다. 이래서 벤처 빙하기가 도래하게 되죠. 코스닥과 벤처 인증제 두 개의 벤처 건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벤처 10년 빙하기가 도래되고, 벤처 평균 업력이 이제는 8.4년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벤처를 위한 벤처기업 특별법 자체가 이제는 실종돼 버리게 됩니다. 벤처 인증의 복원반 간단합니다. 초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벤처 인증 제도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R&D를 기본으로 벤처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우리가 전문 협회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현재 기보의 융자 보증은 당분간은 병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엔젤 투자를 적극 수용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 우리는 불안합니다. 만약에 그 회계에 대해서 회계를 분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전문협회가 우리가 문화기업 벤처로서 선정을 했는데 그 협회가 로비를 통해서 선정해 주면 어떡하지? 이런 사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복잡해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사후징벌 제도로 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소위 고신뢰 사회는
단순한 제도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가고 분식회계의 모랄 해저드는 사후의 징벌적 배상을 하면 됩니다. 사전 규제는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늘 규제를 하는 쪽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규제하겠다 그러면 그거 피해가는 방법은 항상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징벌 제도로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제도고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주식옵션 문제를 보겠습니다. 98년도 벤처기업 특별법에 주식옵션이 제공되니까 주식옵션 부자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엘리트 그룹들이 벤처로 몰려들었죠. 그래서 우수인재 벤처기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식옵션을 기업 부담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인재가 벤처로 안 오고 인재는 어디로 가느냐? 인재는 공무원으로 갑니다. 60%가 지금 공무원으로 갑니다. 신랑감 1순위 잘생긴 공무원, 2순위 못생긴 공무원, 3순위 이혼한 공무원. 이래서 벤처는 이 1조 벤처들조차 우수인재 구인난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들 숫자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듭니다. 기업 수는 늘어나는데 급격히 주식옵션 활용이 줄어들고 있죠. 자, 결국 이것이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의 회계 문제로부터 기인합니다. 기업 회계가 IFRS라는 국제 회계 기준을 따라간다는 것 때문에 이 기업 회계에서 신주 발행형 주식 옵션을 비용으로 계산해요. 결과적으로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소위 우수 인재 유치가 사라졌습니다. 액션 플랜 간단합니다. IFRS 그 룰 따라가야죠. 따라가는데 우리가 안 따라가도 되는 것까지 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회계 특례 활용하고 예비 상장 벤처 IFRS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거기에 적용받지 않는 옵션부 사채라든지 우리 사주조합의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스카우팅형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은 충분히 인재들을 우리가 끌어들여 줄 수 있다. 기술거래소 복원을 보겠습니다. 기술거래소가 2007년, 2008년 사이에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세계 최초로 만든 대한민국 기술거래소가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없앴습니다. 없애고 나니까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벤처가 활성화되고 나서 필요한 그 다음은 뭐냐면 씨를 뿌려서 모종을 해야죠. 이 모종이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M&A 과정입니다. 즉 벤처가 세계화되는 과정을 보면 창업 벤처가 기술 사업화에 성공했는데 세계로 직접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로 나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 상생형 M&A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창업기업은 시장을 얻고 선도기업은 혁신을 얻고 엔젤 투자가들은 회수 시장을 얻습니다. 이래서 상생형 M&A가 선순환되고 있죠. 자, 미국이 지금 4%의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혁신 시스템의 근간은 뭐냐면 창조 경제의 패러독스인 효율과 혁신을 순환시키는 이 순환 구조가 돌아갑니다. 시장, 대기업에서 혁신이 필요한 때에는 스핀아웃을 해서 자기가 창업을 해가지고 자기 차고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세계 시장이 필요할 때는 다시 M&A에 들어갑니다. 구글은 지금 일주일에 하나씩 M&A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그 복원 정책은 우리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이 2000년 이전에 해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한 세계 최고의 벤처 생태계였습니다. 이걸 복원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때 우리가 못했던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창업자 연대 보증, 크라우드 펀딩, 기업가 정신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보완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자 연대 보증 문제에 대해서는 피터 드러커 교수가 그랬죠. 대한민국 의심할 바 없이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 실천국이다. 대한민국 정말 강력한 기업가 정신 가지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추락했죠. 지금 배우자 1위 공무원, 자식 직업선이 1위 공무원, 대학생 1위 공무원 다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직 공무원 응시 27만 명 응시하는 거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전부 다 공무원 되면 손은 누가 키우냐? 소 키울 사람이 없어요. 여기 남성 중에서 사업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16입니다. 사업가 16위. 창업 희망자 격감했습니다. 기업가 비호감도 참 부끄럽게도 우리가 비호감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는 소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기업가 거의 대부분 불륜, 삼각관계, 유산상 분쟁 이런 것들입니다. 기업가 비호감도 세계 1위예요.
신용불량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불량, 바로 창업자 연대 보증 없이 학생들 보고 창업하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학도병 내보내는 거 비슷합니다. 단 제가 이거에 단기간의 대책은 뭐냐면 가벼운 창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튼간에 연대보증의 제반 문제 보면은 우수인력 없어요. 스타트업 하는데 엔젤클럽에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엄마들의 정보력 세계 최고죠. 당연히 기대값 계산해 보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한중일 비교해 봤더니 우리는 한중일 삼국 중에서 엄마들의 반대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엄마들이 절대 반대입니다. 금융선진화 안 되죠. 강시기업, 우리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면은 집안이 멸족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해도 안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시기업이 작게 망할 거 크게 망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희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앙대요. 우리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프로젝트는 그래서 이 창업자 연대보증을 통해서 도대체 대한민국은 금융 시스템에서 얼마나 회수하느냐, 기보신보 문제만 보면 됩니다. 기보신보가 회수하는 금액이 3천억입니다. 이 3천억 때문에 모든 우리가 창업가들을 잠재적 시장불량 공포에 집어넣고 창업률을 3분의 1로 떨어뜨리고 있죠. 자, 크라우드 펀딩 마지막입니다. 한국의 혁신형 기업은 늘어나고 생계형 기업은 줄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혁신형 기업 64%, 생계형 기업 24%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형 기업은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아요. 175. 그런데 생계형 기업, 우리 자영업 창업은 미래 가치 마이너스입니다. 생존율도 더 낮습니다. 우리가 흔히 벤처기업 많이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 기업이 20% 맞습니다. 20% 성공하는데 80%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중 40% 망하고 40%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60% 유지하고 이 중에서 20%가 큰 돈을 버는 거죠.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카이스트 수학과 학생들 동원해서 이 수식 가지고 풀었는데 제가 푼 게 아니니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벤처기업 실태 조사 가지고 푼 거니까 틀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벤처기업이 하나 만들어지면 미래 가치는 170억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100만이 창업하는데 매년 100만이 다 생계형 창업입니다. 우리가 혁신형 창업은 얼마냐? 2,000개가 지금 창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 창업 중에서 20만을 혁신형으로 넘길 수 있으면 생계형의 과다한 경쟁을 줄일 수 있고 혁신형을 늘릴 수 있죠. 이게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변화입니다. 직접 창업하는 게 어려우니까 간접 투자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인 거죠. 그래서 혁신형을 확대하고 생계형을 정의화시킨다. 그래서 생계형과 자산가들이 지금 현재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 혁신형이 직접 하지 말고 마이크로 엔젤로 동원해 주는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고, 이걸 통해서 소위 퇴직 세대하고 베이비붐 세대 퇴직하고 새로운 창업 세대하고 멘토링을 통한 세대 양극화 해소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이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열심히 지금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일본은 통과시키는데 한국은 아직도 세월호 국회에 잡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진안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한국은 투자 한도를 정하고 있고 환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매를 금지하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그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금융의 속성은 회수 시장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돌아가죠. 이 환매를 금지하는 때는 최초의 이 법을 만든, 잘못된 법을 만든 미국 빼놓고는 모두 다 환매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이거를 환매 금지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안이 지금 규제 중심의 세부안이 성과 중심으로 풀려야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업가 정신 교육이죠. 우리 제일 중요한 에너지는 사람인데 효율경제에서는 우리가 전통교육, 정답이 있는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정답이 없는 창조적 혁신 교육을 해야 되니까 창조 교육을 해야죠. 자, 대한민국 사람들 한때 머릿속에 뭐가 있나 봤더니 실패 공포, 정답 신봉, 안정지향, 이래서 다 공무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들을 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적 사고, 기업가 정신, 긍정식, 호기심, 빈대는 비워둬야 되죠. 이러한 실패 공포증과 안정 위주의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해요. 기업가 정신 교육을 카우프만 재단 후원으로 아리조나 대학이 13년간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성과가 있는가 봤더니 기업가 정신을 받은 그룹이 창업이 무려 3배가 많은 거예요. 아하, 이게 창업을 증가시키려면 학교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데
창업 안 한 친구들은 어떠냐 조사해봤더니 놀랍게도 창업을 안 한 친구들도 연수익이 27%가 많은 겁니다. 이게 13년 추적 연구예요. 자, 그러면 결론 명확해졌네요. 창업을 하든 안 하든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해야 되겠다. 기업가 정신은 창업이 아닙니다. 혁신이지. 자, 그래서 미국이 1945년 하버드 이후에 미국 대학들이 지금 16만 개 대학이 16,000개 대학이 기업가 정신 교육에 돌입했습니다. 초일류 대학들 한번 볼까요? MIT가 우리는 말이야 우리 졸업기업의 총 매출액이 1조 9천억 달러라 자랑하니까 스탠퍼드가 그 웃기지 마. 우리는 2조 7천억 달러. 프랑스 경제 규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가 정신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유럽이 그래서 2000년 리스본 아젠다 이후 오슬로 아젠다에서는 모든 EU 국가들은 초등학교부터 기업가 정신을 의무 교육하라. 이렇게 오슬로 아젠다를 선언하고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2009년도에 모든 국가들에게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의무화시키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업가 정신 교육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무 교육으로 들어가는데 뭘 해야 될 거냐? 중요한 건 스피릿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들에게 창업 스킬이 아닙니다. 스피릿을 가르쳐야 되고 테크놀로지보다 IP를 가야 되고 개인보다 팀으로 가야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리와 기업가 정신이 합쳐지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기업가 정신 교육 때문에 많은 토론을 해보면 전부 다 어떻게 신성한 학교에서 여기다가 돈 버는 거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는 이래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교육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죠. 효율, 혁신, 공정, 사회. 이 8가지의 창조경제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95년도에 벤처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생태계를 이같이 그래도 가운데는 비었지만 위아래가 커진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생태계 4가지를 보완하고 3개를 보완하면은 제2의 벤처 부름으로 가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를 이룩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